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긴급자대회를 열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교계의 반응 잠시 후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응급처치 프로젝트 믿음의 행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 일꾼을 양성하는 부천 성만교회로 가봅니다. 북한 관련 이슈로 함께하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커짐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반일륜 범죄에 대해 부모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완벽한 법과 제도 이전에 부모는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생각, 이 깨달음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달 초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로 시작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까지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이사이기도 한 최동진 대표는 위기와 긴장 속에서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업이라며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개성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그 돌아온 상태에서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빠른 그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노정선 위원장은 남북이 교류하며 협력하고 뭉쳐야 살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하고 붕괴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잘못된 남한의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비극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교회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민족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입장이죠. 개성공단 사비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그러나 동시에 당국자들이 얼마나 고뇌하다가 이런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을까 하는 데 대한 이해도 동시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계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지 않도록 성서적 근거를 적용해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어떤 화해라든지 역지사지라든지 어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서적인 근거를 갖고서 좀 계몽하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북교류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며 꼬였던 남북관계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파주의 한 교회 교인들이 사순절을 맞아 환우들에게 각막과 심장 등의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고 나서 한국교회의 귀감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봉일천 감리교회. 많은 이들이 각막과 신체 조직 등의 장기를 사후의 환자들을 위해 기증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서약서를 함에 넣자 직접 작성한 서약서를 제출하기 위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는 값없이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고사리 손으로 서약에 참여하는 아이들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증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아이들의 뭐 장기, 안구 이런 것들이 기증이 된다면 저희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열린 이 행사에는 전 교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200여 명이 장기 기증을 서약하고 80여 명은 어려운 환우의 수술비 지원을 약정하는 뜻깊은 결실을 이뤘습니다. 이 교회는 창립 이래로 교회 예산의 10%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부활절까지 성도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건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앞으로도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준다고 하면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는가. 지난해 한국의 누적 장기 기증 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9명꼴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기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정책 사업이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야 될 운동인데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더 많은 성도와 교회의 동참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밖에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평신도의 제자 훈련을 위한 2016 칼넷 전국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건강한 지역교회, 섬기는 제자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기념하고 제자훈련 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 강의는 오정현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의 심정, 김원기 목사가 제자도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필요로 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직분별, 주제별 선택 강의가 각각 5강좌씩 마련됐습니다. 칼넷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향선교회와 한국 월드컨선 선교회 제49회 정기총회 및 헝가리 선교사 파송 감사예배가 지난 16일 서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월컨 이사장 김경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외향선교회 대표 고문 리민식 목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선교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공로패 증정을 비롯해 4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최영 선교사와 홍택수 선교사, 노인영 선교사를 헝가리에 파송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선교사 서약과 선서 후에 외향선교회 법인이사장 김삼화 목사의 안수기도 및 파송장 수여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는 21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2016년 사역계획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범양선교회 33회 정기총회가 지난 16일 시온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범양선교회 32대 회장 정도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 범양선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회원교회의 부흥과 목회 승리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32대 정도출 회장에 이어 시온선교회 유종만 목사가 제33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선교를 좀 더 알차게 유지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한숨이 많아지는 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는 여전히 선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로도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데요. 매주 이 시간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천 성만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요즘. 주일도 아닌데 성만교회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독서 마라톤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평일인데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독서 마라톤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올해는 우리 교육자들이 주니까 화수목금토 하죠. 10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늘 화수목금토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 책도 읽고 아이들이랑 노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한가 갔다 온다든지 그래도 잠시고 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선생님 돌봐주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독서 마라톤을 시작한 지는 벌써 6년째. 방학이 되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저절로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서 학습 효과가 만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의 참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95% 이상 정도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에 빠져서 보통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 경우가 종종 흔히 있는데요. 이 독서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책도 읽고 또 집에서 하지 못한 공부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은 몇 명이나 여기 다니는 거죠? 네, 지금 9살, 11살 형제 지금 여기서 마라톤에서 책 읽고 있어요. 네, 짜여진 프로그램은 아닌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도 접하고 또 이런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준비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학교 숙제와 성경 필사를 하고 모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한데요. 독서 마라톤은 읽은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록해 누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암송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집에서도 암송 외우기를 하고 학교 독서 마라톤 갔다 와서는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한다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단체톡에 그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지금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 쓰고 있어요. 성경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얼마나 쓰고 싶어요? 목표치는 얼마예요? 이거 10분 다 쓰려고요. 우리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설책? 네. 무슨 소설책? 이게 메이즈 러너라는 책인데 아이들이 미로 속에 갇혀가지고 미로를 탐험하는 책이에요. 그럼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미로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서 그 주인공이 괴수하고 맞서 싸우는 장면이 너무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성만교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은 끝이 없습니다. 독서 마라톤 외에도 성인식 여행, 파자마 토크, 중고등부 전도 프로그램 컴앤시, 아동부 전도 프로그램 프렌즈데이 등이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표정들이죠. 팔찌 만들기나 썰매 타기, 물풍선 터트리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왜 파자마 토크가 제일 좋아요? 요리도 하고 음식도 같이 선생님들과 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과 같이 물놀이도 하고 항상 가족들처럼 자주 만나고 어울리면서 한마음이 되어가는 성만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어른들이라고 하면 좀 권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허물고 직분자들이 더 낮은 자세로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어떤 어른과 아이의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나, 또 더 친밀감이 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기획한 꿈을 먹고 살지요는 지난 2001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지금은 지역 주민들 3만여 명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연례 행사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15년도 더 됐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5월 5일날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표 사는 데 기다리고요. 뭐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 그러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다 하나 타고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 먹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쫓겨 올라가서 김밥 한 줄 먹고 내려오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5월 5일만 되면 애들은 어디 나가야 될 것 같고 부모들은 빚진 마음인데 이걸 교회가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를 이렇게 대학교 축제처럼 이렇게 좀 나눠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2,000명, 뭐 3,000명, 5,000명, 10,000명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한 3만 명 넘게 참여하는 게 됐고요. 매번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었고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시작한 게 꿈을 먹고 살지요고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입소문을 통해 전국의 교회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부산, 창원, 뭐 의정부, 서울 이래서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도 한 40만 명 이상 모이는 게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세미안나 하는 교회는 아닌데요. 이렇게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는구나. 그리고 방향을 잃었구나. 사실 지금 이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임명이 돼도 그냥 임명됐지. 그리고 뭐 공과 교수법이나 이런 걸 한다 그래도 그건 이론적인 것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그 양육하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 뛰놀아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이렇게 롤 모델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전도, 정착, 양육을 몸으로 해서 혼자서 우리 아동부 부장이 혼자서 제적이 한 80명 대 50명 이상 출석시키고요. 기도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성도들과 교사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교회 행사를 준비하며 섬기고 있는데요. 행사가 많이 바삐 진행이 되니까 수고로움은 있지만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어른들의 섬김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더 멋지게 섬길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며 행복한 교회를 가꿔가는 성만교회 가족들. 보통 근데 이제 보면 어른과 아이가 함께 호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놨어요. 뭐 아동부, 중고등부 다 무슨 행사를 해도 아동부, 중고등부 하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따로 하는 공동체가 지금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의식 속에서 유치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정도,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 교회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사실은 어떤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고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공동체를 많이 경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가족 공동체.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는 교회가 무궁한 자원을 지닌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과 교회를 바라보며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가는 이찬용 목사. 다음 세대 부흥의 열매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핵실험 이후에 또 7일 날은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이제 1월 달에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설 연휴 첫날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아주 그런 그 안보상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제 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이 또 장거리 이 로켓 미사일 발사를 묵과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그 개성공단 이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이 개성공단은 그 지난 2004년 원래 이제 취지는 우리 한반도 평화 또 남북 사이 어떤 민족 협력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핵 능력을 향상시켜 왔고 4번에 걸쳐 가지고 핵실험을 해왔고 또 북한이 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상 그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기술이 갈수록 이제 더 향상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핵 위기가 핵 위협이 바로 우리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그 외화가 사실상 그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에게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이 핵 개발로 쓰여진 뭐 그런 결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 향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네, 정말 이번 연휴에 정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네. 정말 이것이 뭐 핵이냐 또 인공위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국내에 설전도 많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처음부터 경제도 잡고 또 핵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병진 그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김정은이 아예 그 자신이 이제 핵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걸 가지고 아예 그냥 그 헌법에도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 뭐 핵을 개발하겠다는 거 가지고 헌법 전문에다 넣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 목표 하에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핵실험을 한 것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하게 된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이 바로 그런 그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발전도 하면서 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북한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더 이상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발사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뭐 계속 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더구나 이제 이 북한 그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올해는 북한이 나름대로 경제를 좀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목표를 세워두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 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김정은이 초래하게 된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지금 정말 현실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미일 3개 국가의 어떤 그 개별적인 대북 제재는 이미 시작됐죠. 우리 정부가 아주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이제 실시를 했고 미국도 아주 강한 미국에서 그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돈, 달러를 막기 위한 금융 제재 이 내용이 아주 중심적이고 그밖에 이제 뭐 사이버 테러나 인권과 관련되어진 뭐 제재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북한이 그 광물 자원을 가지고 팔아서 얻는 수입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상하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북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들어갔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걸 제한시키고 또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액수를 대폭 아주 줄였습니다. 축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가적인 이제 제재를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별 국가 한미일 3개 국가의 어떤 대북 제재다 그러면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나온 그 세 차례의 대북 제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진 그리고 중국도 유엔 제재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될 유엔 제재는 역대 어느 그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은 그 제재안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부분 정말 경제적인 제재가 이렇게 시행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말 입점 기업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설전이 더 많기도 하는데 또 북한에서도 근로자들 정말 생활에 직격탄을 받았을 것이고 정말 그들의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들 또 북한 주민들의 고통들 참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개성공단이 한 12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이제 2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한 133일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가동되어진 그런 선례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뭐 우리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피해가 우선 직접적으로 오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 그 개성공단에 그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북한 내에서도 아주 근무 조건이 좋은 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내 그 다른 주민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직장이었는데 그랬군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중단됐다. 근데 그 중단되어지는 원인이 우선 우리가 한국 정부의 중단 조치해가지고 중단됐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때문에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정은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우선 그동안 그 생활을 해오고 또 이제 어떤 정도 그 수입원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 그 북한 내에 이제 다른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무슨 북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생활 향상시키는데 쓰지 않고 뭐 핵을 개발한다니 뭐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해가지고 장거리 로켓 개발에 돈을 쓴다더니 그러다가 결국은 개성공단까지 중단된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뭐 흔히 남남 갈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북북 갈등 또 그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이 표면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동북아 정세 또 한반도 이런 정세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주목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한미일이 아주 이번에 북한의 그런 그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아주 그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아주 결속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미일 삼각공조가 확실히 굳건해졌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반면에 이제 뭐 이 북한이 그렇게 도발함으로써 이게 한반도에 신냉전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반면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뭐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서로 또 다른 입장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군사적인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 러시아가 지금 뭐 동북아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동북아가 냉전 구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미일 삼각공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중국이 자초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어떤 분명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행동을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멀어져 갖고 또 우리와의 관계, 한중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중 관계도 지금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한미일 3국이 아주 그 강력한 그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 외교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분명한 어떤 그 행동이나 선택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주다가는 오히려 그 뭐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국이 아마 계속 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렇군요. 우리들 포함해서 전 세계가 정말 중국이 개입해 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실 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제재하고 또 전 세계가 고립을 시켰을 때 정말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교수님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예. 해법에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결연하게 냉정하게 이 어려워진 안보 상황을 직시를 하면서 우리 또 정부와 또 군과 서로 이렇게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래야지 국제사회, 세계도 우리 국민을 믿고 적극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제사회에서 뭐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유엔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개성공단 중단도 바로 이제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국면을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일치 단계를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학술지 환경과 행동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주변이 어수선하면 단 것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 정리정돈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